트럼프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바이든은 거기에 당황해서 닥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마스크 왜 끼냐 이러다가 코로나에 잘 걸리고 걸려버렸잖아요. 이미 바이든은 두 가지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중심에는 혹하는 이야기가 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유권자가 합리적인 투표를 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고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행동시그널의 장현정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동경제연구소 정태성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끝난 아직은 뭐 확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미국 대선에 있었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혼전이 있었어요. 네. 1시간 전에는 바이든이 당선될 것 같다. 또 1시간 그렇죠. 뒤에는 네.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 하면서 뭐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어쨌건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현재 대통령은 소송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이미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거 부정선거고 나는 승복하지 않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선거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보기에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 좀 민주주의랑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계속 돼왔던 선거 제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와서 이거 지금 부정선거고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기본적으로 뭐 심리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자기 위주 편향이 심하신 분이죠. 그 셀프 서빙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개인의 성공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실패하면 남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졌다라는 걸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분인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제 부동산 사업으로 계속해서 성공해왔고 또 TV에 나와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쭉 해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는 여태까지 그 실패를 거의 못 겪어본 그런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다 여태까지 내가 잘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좀 큰 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거 실패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는 잘했는데 분명히 내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개입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우편 투표에서의 부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게 개입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내가 되는 거다. 즉 실패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기 위주 편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신감 과잉이라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됩니다. 어쨌건 트럼프가 지금 불복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굉장히 또 놀랐던 게 이제 여론조사나 예측이 얼마나 부정확한지였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에 대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모든 여론이 입을 모아서 바이든이 너무 확실하다, 압승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어쨌건 바이든이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결과를 까보니까 압승은 아니었고 굉장히 접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트럼프도 떨어진 대통령 중에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대통령이 됐고 사실 이전에 트럼프의 초선 시절에도 보면은 힐러리와 트럼프를 놓고 봤을 때 모든 여론조사가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는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때도 트럼프가 승리를 했었고 이런 걸 보면은 여론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여론조사는 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여론조사 얘기 나오니까 또 가슴이 아프네요. 저희가 여론조사 방식 바꿔야 된다고 선관위인가 프로젝트를 한번 제안을 했다가 보기 좋게 떨어져가지고 정말요? 그래서 또 아픈 기억이 좀 잘 아시겠네요. 이 여론조사에 네.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더 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왜곡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 전 대선에서도 샤이 보수란 말이 사실 트럼프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샤이 트럼프. 예.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거고 특히 이번에는 바이든의 입장에서 흑인 총기 사망 사건이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흑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목소리를 드높이게 된 계기고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그대로 여론조사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임하고 더 자기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 관람인데 NBA라고 이제 미국 프로농구를 굉장히 즐겨봐요. 그 사건이 나고 여러 가지 이 흑인에 대한 문제가 있던 날 이 NBA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경기를 잠깐 중단하기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이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슬퍼하기도 하지만은 이번 투표에서 바꿀 거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미국에서 스포츠 스타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 이렇게 스포츠 스타들이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대선이 있으니까는 나가서 투표해서 바꾸자라는 얘기들을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왔을 때 나는 누구에게 투표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우편 투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더 과감 없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할 때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여론조사라는 게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는 못 하잖아요. 표본을 뽑아서 하는 거란 말이죠. 뽑은 표본의 특징이 그 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연령을 가지고 하고 남녀 그리고 지역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당 지지자들로 구분하고 다른 조건은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학력같이 본인들이 정확하게 나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들만 들어가지.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집 식구 중에 한 명이 가족 중에 한 명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자산가인지 네,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한 여러 가지 환경 중에 아주 그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진 일부 항목들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끄집어내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로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표본을 잘 추출하더라도 과연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할까 응하지 않을까. 네. 실제로 어떤 그 기사가 있었냐면은 출구조사할 때 일부러 나는 다른 당을 찍었다라고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응답률도 중요한 것이고 표본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할 때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조사 방식은 획기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연구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연구를 했을 때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할 때 사실은 인센티브를 좀 줘야 응답을 하거든요. 인센티브를 얼마나 줘야 될지,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적정할지도 실험을 통해서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 뭘 받았으니까는 뭐를 줘야 된다라는 호혜평등에 대한 개념이 다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높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대선, 갑자기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되면서 탄핵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기존 방식대로 해봤는데 대답을 안 하는 부동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층의 마음은 어떻게 헤아릴까?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모 미디어에서 뇌과학으로 유명한 정재승 교수와 이런 여론조사를 실험할 수 있는 팀하고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제 IAT 검사를 활용한 여론조사라고 그 내재적 연관 검사라고 하는 게 아주 쉽게 역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 매칭이 잘 되는 단어를 묶어놓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돼요. 근데 이게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를 했는데 좀 꺼리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정현정 기자님이 서울경제신문 내에서 정현정 기자 하면 떠오르는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착하다, 상냥하다, 친절하다, 이쁘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반대되는 개념에는 나쁘다, 고집 세다, 뭐 성질 모래 굉장히 못됐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놓고 뭐 왼쪽 무슨 버튼을 누르라라고 지시를 했을 때 정현정 상냥하다가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정현정 고집세다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움찔합니다. 아, 좀 지연이 이런. 그렇죠. 그거를 실험을 하는 게 내재적 연관 검사예요. 즉 내적인 갈등을 있느냐 없느냐, 마음속에서 이 조합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내재적 연관 검사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가 있으면은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결국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라 치면은 대통령 쪽에 더 호감이 가고 당선 가능한 이름하고 아닌 후보 이름하고 이렇게 누르는 거에 대해서 차이를 부동층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조사 방법. 품이 많이 들고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표본이 제한. 네, 표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7년 대선에서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다라는, 즉 행동경제학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인지하기에 안 맞는 단어 있을 때 움찔거리는 그런 시간 차이를 계산한 여론조사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봤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험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선관위 같은 데서 좀 여러 가지 그런 해외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실험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론조사하고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 다르게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우리 실러 교수 얘기를 빌어서 좀 대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가 온전하게 합리적인 투표를 할 것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대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왜 비합리적으로 투표를 할까요? 이 실러 교수는 뭐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경제 공황 분석한 책에서도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블록체인 얘기하면서도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중심에는 결국은 혹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년인가 아직 번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라는 책까지 지금 펴낸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미국 대선 토론이 기억 생각이 나요. 미국의 대선 토론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봤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단 말이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바이든이 거기에 상황에서 닥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어떤 매체에서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1분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총 93번 동안 상대 후보의 말을 끊는 행위가 계속됐대요. 대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고, 그래서 뭐 이런 토론 제도가 더 잘 돼 있고 더 수준 높은 토론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man? 그러면은 이런 공약이나 토론, 앞으로의 나아갈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비전보다는 말씀해주신 내러티브에 더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후보가 각각 어떤 내러티브를 내세웠고, 그래서 왜 바이든의 내러티브가 성공을 했던 걸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바이든한테는 주어졌어요. 너무 좋은 소재가 주어진 겁니다. 너무 슬픈 일이긴 하지만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너무 정치인 입장에서는 훌륭한 소재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반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인권의 나라이고 다인종의 나라이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정체성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어울려가지고 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리 잡게끔 하는 게 미국의 정체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 저소득층 백인 노동자들은 자기 말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저는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뭉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 극단화를 만들어냈던 것이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다.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특히 또 두 번째 테마는 바이든 입장에서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역이 잘 되고 우수한 국가라고 하고 동남아도 잘 됐다라고 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여러 국가들은 오히려 미국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의료보험 체계도 일반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힘든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의료 부족으로 사망하는 사람 관련한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고 이런 우울한 이야기들이 이미 바이든은 두 가지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이 트럼프를 공격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공략을 하는데 이 실러 교수 견해처럼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민주당 바이든 쪽에서는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승패가 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거를 들어보면 가장 또 막판에 강력했던 게 트럼프가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네네. 코로나19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했던 것 아유, 같아요. 그렇죠. 예. 대선 토론을 할 때도 바이든은 마스크를 끼고 나오고 네네. 트럼프는 너 마스크 왜 끼냐 이러다가 코로나에 잘 걸리고, 걸려버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네요. 그럼 두 후보의 코로나 내러티브는 또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소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 미국 의료 체계랑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계속해서 코로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거 기간 중에 투입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한 케이스가 트럼프가 코로나 관련해서 언급한 거에 비해서 2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야기의 소재를 자기가 끌어쓰기에 굉장히 유리한 소재가 코로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 소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꺼내서 의료체계, 국민들 건강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얘기를 만들어냈고 코로나는 트럼프가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소재이기 때문에 언급을 좀 삼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 코로나19에 있어서 코로나라는 소재로 한 내러티브는 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뭐 얼마나 이성적인 공약이라든지 이 바이든이 가지고 나온 공약, 경제적인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보험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합리적인 거나 아니면 정당성보다는 결국엔 내러티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선거에만 작용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또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합리적인 의사 판단보다 내러티브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케이스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 대통령 당선될 때 이런 뭐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백인 뭐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여태까지 대변한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강해져야 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이민이나 이런 것들도 제한하고 배척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계층에 대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확실한 그런 것들로만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끌어놔서 승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도 역시 여기 유럽연합에 탈퇴할 때 약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영국에 있는 많은 시골에 계신 분들이 런던에 와서 오히려 해외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되냐 이러한 것들을 극화시켜가지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내서 결국은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브렉시트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브렉시트를 하지 않는 게 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식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가 전달되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합리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별 쓸모가 없어져요. 네. 이 전염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는 예측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원인하고 결말이 쭉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아니고 갑자기 막 뻥 터져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로. 네. 그리고 하나의 스토리보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막 겹쳐서 나타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할 때도 이걸로 성공한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걸로 막 외제차 끄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헐리우드 스타들 성공했다는 얘기 나오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인플루언서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전염성 있는 이야기라고 좋게 얘기하지만 가짜 뉴스도 사실 이런 포맷을 많이 띠게 돼요. 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전염성 있는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정체성하고 애국심이 적절히 버무려져야 대중들의 관심을 확 끌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워싱턴 대통령, 미국 초대 대통령의 네. 벚나무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집터를 보니까 벚나무를 심어본 적이 아예 없다고 하는. 부풀려진 예. 거군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 위인에 대해서 스토리를 입힌 거죠. 근데 우리 보면 사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 경험과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막 입혀지잖아요. 과정이 되죠. 특히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은 특히 그럴 거예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야지만 이렇게 통할 만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역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감동에 뜻하지 않는 전환이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 막 툭툭 튀어나올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검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도 좀 도와줘야 되고요. 일반적인 유권자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에 속지 않도록 네, 네. 해야겠네요. 네.